제8회 세계 인문학 포럼에서는 3일 동안 저희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 그리고 공존을 위한 모색이라는 테마로 전 세계 석학 150여 명이 모여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AI 시대의 인간과 AI의 공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에 흥미롭고 많은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킨 연구 발표에 방점을 찍어주실 그런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염재호 총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셨고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대학 교육에 대한 혁신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셨고 또 대학이 자율성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학생들에게 산무 정책을 펼치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출석부를 없애고 상대평가를 없애고 그리고 시험 감독을 없애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발상으로 대학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초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신데요. 그걸 역임하셨고 고려대학 총장을 마치시고 난 뒤로는 태제대학교 총장, SK 이사회 의장, 그리고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이 한참 많이 남았지만 오늘 염재호 총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재호 총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제대학교 총장 염재호입니다. 태제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생긴 지가 한 3년밖에 안 된 학교고요. 이제 20세기의 전통적인 대학하고 달리 21세기형 대학으로 이제 새롭게 출범한 학교입니다. 조금 이따 잠깐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사실 김원정 교수님 워낙 대가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제 강의보다 더 오래 들어야 될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김원정 교수님은 여태까지 이 안동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부터 21세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100년마다 기술이 변화가 되면서 인류 문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177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힘을 쓰던 것에서부터 기계가 들어와 갖고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시켰습니다. 증폭이 된 거죠. 20세기 들어와서는 1911년에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산업공학 하시던 분인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갖고 이제 일을 잘게 쪼개 갖고 아주 작은 전문적인 일만 하게 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갖고 20세기는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얻었지만 반면에 이것은 대량 소비를 하게 되고 지구를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고 쓰레기라든가 공해라든가 하는 것이 20세기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학도 20세기에 독특하게 대형화가 되고 이전에는 교수하고 학생들이 제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에 영국의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금은 대학이 아니다. 사실은 튜터십으로 가르쳐갖고 문답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학인데 지금은 대형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대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GI 빌이라고 해갖고 이제 군인들이 한 800만 명 가까운 군인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싸우다가 다 돌아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군수 산업이 그리고 전체 산업의 40% 이상이 넘었는데
미국이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심각한 문제예요. 다 실업자들이 나타나고 해서 이들을 GIB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 등록금을 다 대주면서 대학을 다니게 하면서 대학이 대형화가 되고 커져서 미국 대학의 독특한 특성으로 남게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주 작은 기술 하나, 전공 하나를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60이 되면은 이제 정년을 한 다음에 한 10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시던 그러한 20세기형 사회 시스템의 패턴이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은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소셜 DNA는 20세기에서 살았고 20세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깨버려야 된다. 특히 이제 저 뒤에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가 인생에서 전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20세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착각인데 20세기의 패턴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부터 컴퓨터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로 나온 차원. 옛날에는 우리의 근육을 쓰는 것에서부터 도움을 주던 기계 문명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쓰는, 특히 20세기에는 머리를 많이 써갖고 효율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생산성을 높여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AI나 이 디지털의 문명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됐는데, 마치 포크레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삽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는 것과 똑같은 짓을 21세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처럼 이제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걸 생각해야 돼.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잘 아신 대로 모든 게 막 바뀝니다. 요즘 이제 민주주의도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권력도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도 쉽게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통령 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SNS에서 10분도 안 돼서 모든 사람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정보를 독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비판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이제스 나임이라고 쓴 그 사람이 쓴 The End of Power라는 걸 보면, 권력의 종말은 결국은 21세기로 바뀌게 되면서 권력이 흔들리게 되니까 누구나 다 권력을 비판하고, 또 그런 데에서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에서 확대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게 됐다. 뭐 화장실 가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걸 다 알게 됐다. 이제 더 나아가서 AI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관념까지도, 이제 저희가 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쭉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단을 맞습니다. 뭐 외국에서는 아직 펫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펫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반려견은 사람 인자에다 반반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게 되고 살게 되는 걸 반려라고 얘기하고, 가족의 개념은 피를 중심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들을 끄는 유모차보다 강아지를 데리고 타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더 심각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례식도 하고 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I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헐 같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을 AI 그러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사람이 과연 뭔가, 오늘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의 핵심은 사람이 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건데,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직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뭐 유명한 그림인데요. 1900년에
뉴욕의 가장 유명한 거리인 피프스 애버뉴 5번가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는 다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 때문에 포드 자동차로 다 바뀌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가. 저 때 제일 걱정을 했던 거가 뭘 걱정을 했냐면 마부들이 직업을 잃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에는 이미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 미국 전체에 10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 대량 생산 체제의 이 효율성은 너무 대단해서 9년 뒤에 2029년 뒤에는 2,900만 대, 한 10년이 안 돼서 30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부의 직업은 없어졌지만 운전기사의 직업은 100배, 1000배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부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이, 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문명의 변화라든가 역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아직 붙잡혀 있어갖고 파퓰리즘으로 이러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버나 타다 같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곧 자율 자동차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파란 선은 컴퓨터나 반도체의 가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동일한 성능을 가지면 가격이 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보라색 선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inequality, 소득의 불균형,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증가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빈부의 격차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빨리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1900년대도 똑같았고 실업이 엄청나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자동화가 되고 매니팩처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바뀌고, 막스가 이야기한 대로 노동의 소외, 원래는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삶하고 전혀 관계없이 기계 부속품이 돼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대신 돈을 받아서 사는 사회로 20세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완전히 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노동은 원래 자기 삶하고 점점 소외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심하게 되니까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두 가지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 소득세율을 94%까지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까지는 괜찮은데 100만 불보다 더 벌게 되면, 200만 불을 벌게 되면 그 100만 불에 대해서는 자기는 6만 불만 가지고 94만 불은 다 정부에다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인데, 유럽이 굉장히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이 1940년대 이후에 여러 록펠러 뭐 이런 데 재단을 많이 만들고 거기다 기부를 많이 하고 대학에다 기부하고 해서 지금도 기부 문화는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10배 이상의 액수가 많습니다. 왜? 정부가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것을 그거보다는 차라리 세금 내는 것보다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때 193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무트하고 홀리라는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은, 제가 뭐 여기다 자세하게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은 뭘 했냐면, 이거는 이게 산업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국에서 값싼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스머트 할리가 관세를 얼마까지 매겼냐면 캐나다나 유럽에 대해서 60%까지 매겼는데, 그것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데자뷰로 100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60%, 100% 매긴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변화 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막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3만 명을
고용을 이제 해고를 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15,000명을 해고를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해고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어머니가 손을 들고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자기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고 우리 애들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전공이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도 제가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AI 대학원을 10군데를 1년에 20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전부 다가 이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지금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제 집을 짓는데 벽돌공을 키우지 마세요. 건축가를 키워서 이 집이 어떤 의미를 갖고 건축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를 해갖고 디자인을 하는 걸 해야지, 열심히 벽돌 쌓는 거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벽돌공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든가 IT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잡을 막 잃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21세기 중반에 AI가 우리의 지식의 많은 부분들을 대신해 주면서 사람이 뭔지, 어떤 면에서는 지난 100년이 정말 인류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시기였고, 이제는 본연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회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절대로 안 망하는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그 노팅햄에서 이제 하루 호텔에서 묵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노팅햄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앞에 두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고색창연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도 금요일 날인데 시끄러워서 아침에 찾아가서 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교회가 다 팔려가지고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저렇게 다 바로 바뀌었습니다. 술집으로 됐고, 낮에는 패밀리 레스토랑하고 저녁 때는 술 팔고 댄스 파티 하는데, 더 아주 아이러니는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서 예수님의 저런 스테인드 글래스는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술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뭐 유럽에서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예를 들면 뭐 밀라노라든가 아니면 비엔나라든가 큰 성당을 아마 가시게 될 텐데, 그 성당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아니면 구경하러 가십니까? 전부 다 구경하러 가실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이제 옆에 진짜 교회라고 하는 데를 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왔다 갔다 하네. 들어갔더니 거기에 맨 뒤에,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벤치 같은 게 있는데 할머니들 7분 정도가 앉아 계시면서, 동양 사람이 왜 왔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예배는 없고 기도나 하고 가라고. 사실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뭐 런던에 있을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70-80%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예배에 참여하러 교회에 오지, 영국 사람들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 현상이 대학에서 나타나는데, 1997년에 포브스에서 피터 드러커가 30년 지나면 대학 절반이 없어질 거다. 토마스 프레이도 2030년 정도 되면은 여기 이제 절반 정도가 없어질 거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나타난 이런 이제 제 자료를 봤더니 2025년에 미국에서만 125개의 대학들이 팔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등록률이 너무나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온 통계가 팔란티어라는 컴퓨터 이제 컨설팅 해주는 회사는 고졸만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고졸 뽑아갖고 트레이닝 시켰다. 대학에 쓸데없이 돈 많이 주고, 특히 미국 대학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의미가 있나? 재밌는 얘기는, 코세라라는 것은 2012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뭐 지금 AI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앤드루 응하고, 그 다음에 그
콜로 교수가, 데프니 콜로 교수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만나봤더니 하는 얘기가 작년에 이미 코세라에 1,000만 명의 가입자가 늘어났답니다. 특히 인도나 이런 데에서. 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지? 대학의 학위라는 것이 무슨 문제지? 뉴욕 타임즈에서는 대학의 학위는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의 영광이고, 대학은 이미 실업자 양산 공장으로 바뀌었다, 깨우쳐주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대학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근데 제가 동경대 교수가 쓴 이제 What is University, 그러니까 나이 갖고 또 나니까 또 이런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이제 됐습니다. 이걸 봤더니 이분은 미디어를 전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학의 변화를 크게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갖고, 하나는 제일 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 역사학자들 계시겠습니다. 제일 큰 인류 발명에 최고의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뭐 전기, 뭐 증기기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인쇄술을 얘기를 합니다. 1455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바로 또 한 번의 변곡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I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뭐 1088년 얘기하지만 이제 볼로냐 대학이 유럽 최초의 대학인데, 그 전에는 귀족들이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볼로냐에서 돈을 번 상인들이 야,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볼로냐 대학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구전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 해서만 지식이 전달이 됐었고, 예를 들면은 성경책도 1년에 2권 내지 3권만 필경사들이 적어가지고 그것만 볼 수 있었고, 잘 아신 대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 만에 이제는 박해를 안 하고 종교로 받아들여졌고, 380년에는 완전히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380년부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1517년까지 약 1200년 동안은 완전히 중세는 캐톨릭이 다스렸습니다. 왕도 교황이 임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해서 당신이 왕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수단적인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만 알았었고, 왜냐하면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었고, 그것은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남자들은 10%, 여자들은 2%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들이 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부모님이 지옥에 떨어져도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걸 갖고 천당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갖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쇄술이 없었으면 이 종교개혁은 그냥 찻잔에 그냥 태풍처럼 금방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이미 1455년부터 발전을 해갖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95개 조항을 프린트를 해서 6개월 만에 유럽 전역에 30만 장이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윙글리라든가 뭐 스위스까지 칼빈이라든가 다 번져갖고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틴 루터는 도망을 가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독일어 번역한 것이 맨 처음에 프린트가 돼서 2,000부, 6,000부 이런 식으로 나다 보니까 사람들,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중하냐, 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다시 리바이벌이 돼서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옛날에는 성화만을 그렸지만 이제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안 나오네. 혹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절대적인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기 시작을 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혹시 이좀 나올 수 있게 해주실래요? 자, 그러면서 원래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인권 사상도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왕권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하게 됐다. 그래서 가장 큰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쇄술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변화를 하게 됐고, 심지어는 미국은 250년 전에 독립운동을 해갖고 건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대통령제라는 게 미국이 만든 발명품인 거거든요. 그 전에는 왕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4년 임기 2번을 하고 초대 대통령인데 그만하겠다 그랬습니다. 8년 만에. 그랬더니 밑에 부하들이 아니 어떻게 그만두냐,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 아니다, 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럼 아들한테 줄까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만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대통령제라는 게 신기한 거고, 왕권을 3권으로 분립을 해갖고 했던 것들도 다 새로운 변화들이죠. 이런 변화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은 20세기의 소셜 DNA를 버려야 되고 21세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말 유치원서부터 스카이 대학만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19세기 말에 과거 시험만 붙어서 양반이 되면 평생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근대 교육을 거부했던 것하고 비슷하다. 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구글에 있습니다만 2005년에 The Singularity is Near, 이제 특이점이 다가온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물리에서 현재 상황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Singularity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 왜? 인간의 지성이 초록색 점으로 서서히 발전해 왔는데 1950년대부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간한테 기계 지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슈퍼휴먼이 된다, 초인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2045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써갖고 2050년경이 되면 이러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2050년 정도 하면 호모 데우스,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작년 6월에 챗 GPT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뭘 또 썼냐면 Singularity is near, 더 빨리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뭐 초인류는 2045년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인간 지성을 넘어서는 것은 2029년 정도면은 AI가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네안데르탈이라고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7만 년 전에 사라진 이 차이보다 현재 인류하고 2045년 50년경에 나타날 초인류하고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생물학자나 화학자들이 단백질의 구조식을 알아야지만 모든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풀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화학자들이 분석해낸 것이 약 19만 개의 단백질 구조식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구상에는 한 2억 개 정도가 아마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미스 허사비스는 2016년에 알파고를 만들어 갖고 이세돌을 4대1로 이긴 바둑을 했을 때에 이겼던 그 사람이 장본인인 영국의 수학 천재입니다. 그러다가 알파고에서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고요. 알파고는 모든 기보를 유명한 사람의 기보를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해갖고 이세돌을 4대1로 이겼는데, 알파고 제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바둑의 기본 원리만 주고 자기네들끼리 24시간 싸우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알파고 제로, 알파 원래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는 알파고 제로한테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화학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이제 알파 폴드를 써갖고 작년에 2억 개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실험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98%의 단백질 구조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 수학자가, 이 컴퓨터 사이에 하는 사람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뭐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60년대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방학 숙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국어책 5과에서 10과까지 3번 써오기. 요즘도 제가 외국에서, 지난주에도 캐나다에서 이제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대학 평가하는 기관에서 초대해갖고 AI 서밋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고민하는 게 챗GPT 쓰게 할까 말게 할까 하는데, 이거는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이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공대에서 캘큘레이터 갖고 들어와서 시험 봐도 되냐 안 되냐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거는 써야 되지만, 저는 보조로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못 쓰게 할 거냐 쓰게 할 거냐 갖고 논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라이프도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2015년에 타임즈 표지에 나온 거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 해에 태어나가 그러면 142살. 사실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면 5번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류는 여태까지 2번 사는 사이클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가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해서 자기 애 태어나면은 그거를 열심히 뒷바라지 해갖고 60세가 되면 정년이 되고 애들한테 바톤 넘겨주고 10년 안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평균 수명이 53세였는데 지금은 여성이 87세, 남성이 80세로 한 사이클을 더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소셜 시스템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농사 짓다가 아버지 쫓아다니다가 살다가 간 거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15년 전에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냥 살고 등산 다니고 돈 좀 있는 친구들은 골프 치고 아니면 소주 먹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를. 사실은 제가 고대에서 총장을 연임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거가 50대 60대가 다니는 3G 스쿨, Third Generation 스쿨을 만들어야 된다. 아마 지역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가 3G 스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땠는데 1000년 동안 안 변했습니다. 이전 통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거에 고려시대 때의 왕들의 통계는 있어서 수명을 봤더니, 고려시대의 왕의 평균 수명은 43세, 조선시대의 왕의 평균은 46세, 우리나라 1950년대는 53세.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금은 50년 만에 한 세대를 더 살게 되고 더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 WHO하고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2017년에 조사한 것이 2030년에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조사했는데 1등이 단연 한국이었고요. 그게 최소한 90세 이상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정말 의료 시스템 잘 돼 있고 매년 건강검진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는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것도 농담입니다만, 아침 텔레비 여러분 틀어보시면 50% 이상이 건강 얘기하고 건강 보조식품 팔고 건강에 아주 몰입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갖고 18살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인생이 평생을 좋게 잘 살 거다. 여러분들 젊은 학생들은 직업을 2개, 3개, 4개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지, 내가 어느 전공에서 대학에서 어설프게 배운 거 가지고서 먹고 살겠다, 전혀 그런 세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AI가 모든 걸 바꿉니다. 뭐 교육도 이제 디지털 텍스트북이 막 나와서 올해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도 확산이 안 됐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생한테 질문 20개를 하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얘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청이나 교장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고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특강을 하게 되면 질문하는 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앙일보에 뭐 매달 칼럼을 썼는데 거기다가 스승의 귀환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왜 가르치는 것을 지식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냐? 원래 우리는 전인교육으로 지덕체, 이제 어제 같이 이야기했던 최진석 교수는 오히려 거꾸로 체덕지로 가야 된다. 20세기의 기능적인 사회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지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능력이었지만 21세기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덕과 체가 훨씬 중요한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가 돼야 되고, 지식은 AI가 훨씬 더 잘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판서해 가면서 가르치는 것은 아직도 계산기, 저희 컴퓨터 이제 캘큘레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판 가르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스승의 귀환에는 무슨 얘기를 썼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배웠던 영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아파서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었더니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양호실에 가서 내 아들인데 잘 봐주세요 했던 그 마음이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다. 스승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인데, 이제 스승의 귀환, 스승으로 돌아와 주세요. 공교육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다 사교육으로 가갖고 거기다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사교육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다운 인격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위해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0년은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시대였고요. 이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특히 여기 계신 인문학자들이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비근한 예로 저는 스탠포드에서 이제 그 정치학을 하면서 과학기술 정책, 반도체 산업 정책을 해갖고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그때도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어느 IT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 영문학 박사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를 전공한 사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공학도들이 뭐를 발명을 해놓고 물건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명서를 만드는데 아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자기네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시를 전공한 사람이 와서 이걸 좀 바꿔서 사람들이 가독성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다. 자, 이제 인문학이 그러한 효용성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도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자기를 과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자기는 그 지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력은 전 세계를 품는다, 우주를. 그래서 상상력이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자기는 과학자가 아니고 I am enough of the artist to draw freely upon my imagination. 내 상상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낸 나는 예술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뛰어난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해답만 잘 찾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을 해답을 찾는 걸로 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얼마나 답을 잘 쓰냐는데, 이것은 완전히 수동적인 인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뭐 최진석 교수나 최재천 교수, 이종동 교수 3명하고 같이 미래인재 포럼에서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AI 시대의 가장 좋은 능력은 뭐냐고 했더니, 교육에서도 제일 필요한 거예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질문.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뭐가 궁금한지, 이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을 받고 답만 하고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식으로 한국의 교육, 특히 20세기의 교육은 그렇게 됐고, 수능이라는 시스템도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국가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으로 교육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요즘 애들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체성이 너무 없는 거.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먹이고 나서 야 이거 맛있었니? 물어보면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느꼈는데 어디 정답이 있어서 이것과 근사하다. 재밌는 놀이를 하고 나서 이거 재밌었니? 영화 재밌었니? 재밌는 것 같아요. 주체성이 없는 인간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이 교육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능동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은 원래 영어의 education은 educe 끌어내는 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는 건가 하는 건데, 우리는 교수님도 그렇고 아직도 얼마나 많이 주입을 하면 자기가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사람들은 노동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뭐 6시간 잠 줄여서라도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고등학교 때 엄마들이 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 가서 놀아. 근데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 호기심이지 노동이 아닌데 이것을 노동으로 시키다 보니까 호기심이 완전히 없어져 갖고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잃어버린 정말 나쁜 교육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explicit knowledge, 형식지는 이미 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동수단에 있어서 옛날엔 걸어 다녔지만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옆에서 자동차를 따라다니면서 빨간 깃발 들고 다니면서 위험할 때 깃발 내렸고 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4km 이상 못 달리게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 엑셀레이터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돼서 그 위험을 줄이게 되면서 됐기 때문에 이동 수단에서 우리가 자동차하고 달리기 시합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동차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적인 explicit knowledge, 형식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AI가 훨씬 더 잘하는데, 얘하고 경쟁을 하고 장학 퀴즈 같은 식으로 해서 빨리 부자 눌러서 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시대로 갔기 때문에 tacit knowledge, 우리의 암묵지를 훨씬 더 키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하고 하이텍 하이타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능력하고 여태까지 20세기의 최고로 알았던 지적인 형식지의 능력하고 이것이 상호 공생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코인텔리전스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듀얼 브레인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되는 거가, 인류 역사가 한 10,000년 정도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스 프로덕션으로 해서 회사 가서 일하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삶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률을 보고하게 돼 있고 취업률을 따집니다. 저희도 완전히 혁신적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와갖고 졸업하면 어디 취업할 수 있나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의 10,000년 정도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회사 가서 월급 받고 살았던 시기는 얼마쯤 됐을까? 한 100년에서 150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대학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어서 유일하게 신문사 아니면 은행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월급 받고 산다는 것은 이미 21세기에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현재 대학 졸업생 중에서 취업률은 64%밖에 우리나라 안 되는데 점점 빅 이카노미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20세기 대량 생산체에서 제일 성공한 기업을 우리가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얘기했는데, 이 세 회사를 지금 합친 기업 가치보다 자동차 한 대 갖고 있지 않고 운전기사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면서 봉이 긴선달처럼 그 고리만 뜯는 우버가 기업 가치가 더 높습니다. 삼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네트워크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10년 만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동경대학 교수가 일본 경제와 인구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된 그런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일본 경제와 그 인구라는 거는 일본 책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이 줄어들게 인구가 줄면은 경제가 망할까,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교과서에 배울 때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모르는 말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100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가 됐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아직도 계속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한테 니네들 노인네 먹여살을 해야 돼. 노인들은 근데 빨리 죽지도 않아. 그래갖고 세대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생산의 요소가 달라졌는데 아직도 멜서스식의 생산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기 이코노미가 활발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가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이러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의식주의 문제에서도 시기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AI의 도움을 얻게 되면, 저는 한 5, 6년 전 아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도 안 하게 하고 그냥 프리라이드 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 정도로 우리 인류의 지성이 발전해 갖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아일랜드에서 감자 기근이 나갖고 다 굶어 죽어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왔던 것처럼, 19세기만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최소한 북반구에도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고령화가 심화가 되고, 지금 꼭 한 20년 정도 차이를 두고 그래 쫓아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농촌이 비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AI와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가능하다. 지금 독일에서 개발된 저런 거는 잡초 뽑는데 신경을 쓰는, 저건 레이저가 디텍트를 해갖고 잡초를 레이저를 써서 죽이기도 하고요. 수학 시기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어느 때 수학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수학도 아주 소프트한 로봇의 손으로 하는 것이 일반 인부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도시에서도 이렇게 팜을 만들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해양 포럼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유발 하라리도 사피엔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날아다니던 새들이 많았는데 그걸 수렵해서 잡아먹다가, 그 중에서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힘들게 잡는 것보다는 닭 같은 애들을 키워가지고서 이렇게 모아놓고 걔네들을 부화를 시켜서 잘하면 쉽게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해양에는 엄청난 보고 71% 지구의 71%가 바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해양에서는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거가 바다 목장이라고 해서 해양을 이제는 노르웨이 같은 연어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식량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저 때는 정말 20세기는 대량 생산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 때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일했었고요. 저게 우리 교과서에서 저희는 어렸을 때 계속 세계 최고의 빌딩이라고 배웠는데, 저게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저거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저 빌딩을 짓는데. 그러니까 다 조립해갖고 거기다 뉴욕시에서 철도를 놔줘갖고 거기서 올려 쌓았고 1년 45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노동자들은 거의 3교대로 24시간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는 집적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청계천에서 모든 의류가 잘 된 거 집적화가 돼 있어 잘 되는 건데, 이런 대도시의 문화가 앞으로 21세기에도 계속될 건가?
대도시에 살다 보면은 인구가 밀집되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우리 강남에서 수십억 아파트를 돈 벌어서 다 아파트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삶으로서 의미 있는 삶인가?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 도요다가 자기네 그 후지산 밑에 있는 도요다 그 공장 부지인데 3만 명이 사는 완벽한 미래형 도시를 디자인해서 우분 시티라는 걸 만드는 거를 CES에서 4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는 원격 교육도 가능하고 원격 의료도 가능하고 모든 게 디지털로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왜 도심에 몰려서 살아야 되나? 이제는 21세기의 도시의 주거의 형태는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 스마트 시티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택도 바뀌고요. 왜 집을 짓는 것도 지금 LG에서도 시작했는데 모듈러 주택하면은 굉장히 값싸게 집을 질 수도 있고, 저는 뭐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40대 이하는 1가구 2주택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수도권에 2개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방에 지금 빈집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일본은 800만 호가 빈집이어 갖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말 넌센스는 정부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빈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텐트 가지고 와서 차박을 하고 차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뭐 캠핑장 가고, 그러면은 이제 주 4일 근무가 되면은 지방에 와서 이제 그 집을 잘 리노베이션을 살고 해서 1가구 2주택을 차라리 의무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의식주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뭐 옷도 이제는 자기가 다 맞춤형으로 완전히 AI에 의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서동욱 교수가 서강대 철학 서동욱 교수 싸우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많이 도입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 가지고서 인문학적인 가치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문학을 기능이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인간의 삶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산업사회에 쓰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대 교수들이나 또는 자연대 교수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는 인문학한테 우리가 질 것 같다 21세기에는. 왜냐하면 공대에서 하던 많은 일들은 다 AI가 해줄 건데, 인문학적인 내용들은 A가 전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호모 파베르에서 공작하는 인간, 일을 하는 인간에서부터 이제는 호모 루덴스로 하우징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놀이하는 인간으로 바뀝니다. 다 놀이하는 것. 이제 기본소득이 되게 되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고 거기에 돈이 몰립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한 50대 60대 아주머니들 대부분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다 갖다 바치냐면 임영웅한테 갖다 바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토트넘의 안표가 170만 원짜리였는데 결국은 안표로 판단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 벌면 손흥민한테 갖다 바치고, 좋은 일 하는 것에서부터, 자기가 즐기는 일 하는 것에서부터, 좋아서 하는 거지 돈 벌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라이프 앤 데스에 대한 것도 제가 작년에 본심이라는 일본 책을 하나 이제 봤는데, 이게 사이파이 소설, 뭐 아주 사이파이는 아니고요. 2040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도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라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 죽음과 삶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2040년에 저 주인공 남자가 29살 된 애고 엄마가 69세인데 둘만 삽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가글을 쓰고서 비디오 VR로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자기가 연애했던 장소를 가갖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면 그 바닷가를 가서 이걸 찍어주게 되면, 옆으로 가세요, 어느 식당 가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하면서 먹고 사는 긱 이카나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는 자유사를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죽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 재산이 조금 있으면 이거를 아들이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러다가 꼭 자유사를 한 거야 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virtual reality라고 얘기하고 VR을 virtual figure, 사람을 똑같이 이
그 2040년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주는 회사에 가갖고 이제 300만 원, 우리 돈으로 이제 3천만 원을 내면은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태까지 찍었던 사진, 비디오,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문자 주고받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엄마 자료를 주면 이거를 분석을 해갖고 완전히 똑같은 걸 해주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장이 이 샘플이 얼마나 진짜로 자랐냐면 샘플을 데리고 샘플 모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한 50대 되는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이 사장하고 똑같이 거기에 나오는 데선 똑같이 모양이 보이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사고로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와이프하고 딸만 두고 죽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자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버추얼 피규어를 만들어줬는데 우리 사장님이 특별히 나를 써줘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있는 딸하고 와이프한테 돈이 간다. 죽은 사람이 돈을 벌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사장이 뭘 또 제안을 하냐면, 작년에 이게 재밌었고 일본에서 영화화까지 됐는데 뭘 제안하냐 하면, 오케이, 네가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매 이렇게 돈을 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부터 뉴스하고 일일 연속극을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가 너 왔니? 그러면서 야, 오늘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나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21세기의 AI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뀔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일기장, 나의 일기, 나의 생활에 대해서는 비밀이었고 엄마도 못 보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생활을 사진으로 찍어갖고 온 사방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을 이렇게 다 알리는 것이 우리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여주고 싶은 거고 감추고 싶은 거는 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다중인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한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멀티플 퍼스널리티로 계속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이제 공격을 받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쉽게 본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살 충동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가짜 뉴스들 너무나 많이, 이제는 옛날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 같은 데서 독점을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떠들게 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또 거짓말,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퍼스널 미디어가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 이제 삶이 뭔가, 사람이 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20세기의 인간이 기능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까 노동의 소외 얘기도 했으나 노동도 자기 삶을 위해서 노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으로 해갖고 막스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21세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은 AI나 로봇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노동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훨씬 더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고, 나의 100년이면 100년의 삶은 어떤 식으로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돈 때문에 경쟁을 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사실은 자기가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은 기본 생활은 다 할 수 있는 기본 소득은 다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21세기라서 AI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더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20세기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소위 스카이 대학을 가야지만 인생이 아주 행복해진다라는 착각, 지금 스카이 대학의 졸업장은 10년도 유효하지 않고 그 대기업에서도 대학 졸업자 신입 대졸 신입생들을 뽑지 않고 전부 다 경력직을 뽑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다양한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교육도 다 그런 것을 위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태제대학교는 그런 것을 위해서 완전히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21세기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태제대학의 얘기는 말씀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은 20세기의 유물로서 유럽의 성당에 찾아가듯이 구경하러 가는 캠퍼스, 예쁜 캠퍼스 구경하러 가는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재호 총장님께서 21세기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뭐 정리를 하자면 21세기에는 벽돌공을 기르지 말고 건축가를 길러야 된다. 이 건축가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질문을 잘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에 저희 그 발표와 토론에 대한 정리해 주시는 이 발표를 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